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이죠. 정확한 시장 진단 그리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께서 함께 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장이 우크라이나 변수로 크게 급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40년 내 최고의 물가 지표 발표하는 등 굉장히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고 여러 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먼저 진단해 주시죠. 아까 보니까 긴급 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좀 초를 쳐도 될까요? 제가 한국경제TV를 한 22년 출연했고요. 주식을 한 30몇 년 했는데 이런 돌발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주식에 영향을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돌발적인 이게 규칙성이 없는 정치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한 30년 동안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이제 다시 경제 그리고 지표로 가겠습니다. 예. 자, 주말에 지표가 두 개가 발표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까지 엄청 안 좋았죠. 그렇죠. 굉장히 심리가 안 좋았습니다. 준비한 자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 7.50%입니다. 이건 일부 발표하고 난리 났어요.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발표됐는가 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네. 이거는 더 이제 좀 충격이었죠. 이거 왜냐하면 전년 대비가 아니에요. 전월 대비로 1%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0.5 정도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1.0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화요일까지 탁 떨어지다가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시장의 예상대로 3월 달에 0.25나 0.5% 상승 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의원들이 만기가 되는 채권 수익률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QT를 할 때 만기가 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으로 재투자하지 않는 형태.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주택, 그러니까 MBS 쪽만 먼저 팔고 국채는 팔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얘기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국채 팔면 바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QT 제외하고 금리가 50bp가 올라가든 MBS 아까 얘기했지만 MBS를 팔든 시장에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떨어진 거는 긴축에 대한 이슈는 지금까지 떨어졌죠. 제가 2주 전에요. 제가 2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네. 금리 인상해갖고 주가 떨어진 거 아무도 없다. 예. QT는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그럼 바닥을 찍은 거네요. 와, 신난다라고 얘기하실 분 계신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긴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요 바닥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 영역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딱 발표되는 날 혹시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보셨어요? 2년물은요 급등을 했고요. 10년물은 조금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얘기 뭔 얘기인가 하면 2년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정책금리를 올릴 때 올라가는 금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같은 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10년물하고 2년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요. 네. 즉, 뭔 얘기인가 하면 10년물하고 2년물이 줄어들거나 역전되면 뭐가 오죠? 경기 침체가 오죠. 예. 네. 그러면 주가가 큰일 나죠. 그렇죠.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그랬을 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3월 달에 페드가 긴축을 강조한다면 50bp를 올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무시해도 됩니다. 50bp 올려도 시장 영향력이 없습니다. 단, 이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QT 중에서도 MBS라고 얘기하는 주택 쪽 팔면 상관이 없는데 국채를 팔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네. 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짚은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3월 달에 50bp를 올리면 2년물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10년물이 만약에 안 올라가면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채를 팔아서 10년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 그래도 10년물 안 올라가면 이건 무슨 징조입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기사가 오더라도 뭐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뭐 금리를 7번 인상한다, 그건 다 무시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2년물 국채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좁혀지는지 안 좁혀지는지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긴축이 아닙니다. 경제 지표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냐면 전일 새벽에 산업 생산이 1.4% 올라가고 소매 판매가 3.8%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아직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축 이슈는 끝났고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말 3월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2600선 후반에서 2800선 초반에 박스권 장세로 올라갈 것 같다. 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는 2월물 국채금리하고 10월물 국채금리가 좁혀지거나 예. 바로 역전되지는 않죠. 좁혀지게 되면 연준이 국채를 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만 생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3월달하고 4월달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축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빼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당분간 2600에서 2800에서 좀 박스권이 형성되는 가운데 2년물과 10년물이 좀 축소되는지 역전되는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경제 지표도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발 이슈라던가 연준의 긴축이라던가 아직 이 변동성 요인들이 해소가 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갈까요? 박스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박스권인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또 재미가 붙어갖고 이것도 또 제가 도표를 준비해왔네요. 예. 네. 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한번 볼게요. 상반기 업종별 매매 전략을 제가 도표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성장주와 기술주는요 작년에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하반기도 좀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에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테이퍼링만 줄인다 그랬죠. 올해는 긴축을 하고 큐티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도 뭐 페드의 의사록 보니까 양적 긴축 6월에서 7월까지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기술주는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한 2년 정도 보고 떨어지면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낙폭과대 업종도 최근에 보니까 올라올 때 보니까요. 실적 좋은 종목하고 실적 안 좋은 종목하고 차이가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완벽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네. 긴축이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이건 너무 얘기 많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완벽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저는 상반기에 바닥 다지기를 하고 하반기에 주도 업종을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올해 하반기만. 내년엔 다시 IT나 그 성장주 가야 되니까요. 올해 하반기. 근데 1, 2등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료가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5.7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7.3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그러면 내가 임금이 5.7이 올라갔는데 물가가 7.3이 올라가면 내가 임금 올라갔던 거에다 물가를 빼면 실질금리가 줄어든 나옵니다.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실질금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소비를 되죠.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으로 1월 달부터 고용을 했기 때문에 월급도 한 달, 두 달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죠, 당연히.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굉장히 긴축을 세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3%까지 떨어지면 임금은 5.7이잖아요. 네. 임금은 3%,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3%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실질 임금이. 그러면 실질 임금이 플러스가 되면 소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물론 4, 5개월 뒤에. 근데 다음 자료 한번 보실래요? 제가 내구재 주문. 내구재 주문을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내구재 주문 보면 그러니까 2년 전, 1년 전에 내구재 굉장히 많이 사버렸잖아요. 얘 내구재라는 건 가구, 가전, 그 다음에 전자제품, 컴퓨터 이런 건데 네. 지금 안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실질임금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서 실질임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실질임금이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긴축의 시대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금을 효율적으로 써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PC를 스마트폰을 1년에 한 번씩 바꿀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PC도 2년에 한 번씩 바꿀 거 3년에 한 번씩 바꾸겠죠. 그럼 당장 내가 못했던 건 뭐예요? 내가 못했던 걸 먼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행, 그 다음에 옷, 여행하려면 옷 좀 사야 되고 네. 화장품 나갈 일 없으니까 화장품 안 샀다가 좀 사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여행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네. 이런 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당장 간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 금리가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긴축이 돼 있는데 소비를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실적이 딱 발표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못 올라오거든요. 그럼 또 한번 툭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할게요.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면 리오프닝 관련주는요. 상반기에는 분명히 바닥 잡기를 할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요런 걸 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만 떨어지게 되면 실질금리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제가 볼 때는 주도주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 주도주 됐습니까? 이렇게 여행이라는 거, 화장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한 6개월만 하면 질리죠. 어떻게 계속 합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제가 내구재 주문 차트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 막 하반기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요 내구재 주문이 어떻게 할 때? 올라올 때. 올라올 땐 잽싸게 바꾸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상반기 업종별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